지금 얼마 안 남았다. 마감 임박. 그런데 좋은 게 한 개 남아있다. 희소성. 그 사람 사기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대행사가. 환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불돼요. 이익관계의 공과 사들을 구분하면서 가야 되는 게 필요하고. 브리니님께 본격적인 이제 인터뷰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실 때 몇 가지 좀 소장님께 질문하실 만한 내용을 적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요, 소장님. 네. 진짜 상담받는 기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1년 반 전쯤에 네. 그 지식산업센터를 2칸을 투자를 했습니다. 2칸요? 똑같은데 투자를 했어요? 네, 같은 이렇게 연결 작게 나온 그 호실들이어서 네. 좋은 자리라고 하셔가지고 2칸을 했는데 지금 조금 후회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식산업센터. 네, 네. 그때만 해도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이제 피해 사례도 많이 나오고 실패 네. 사례도 많이 나오면서 네. 네. 저한테 빨리 팔라고 지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얘기를 했죠. 네. 예. 네. 그걸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팔고 있을지,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그 자리는 괜찮다, 끝까지 한번 갖고 있어봐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뭐 수익성도 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시고 네, 네. 예, 좀 불안하신 거죠. 네, 많이. 예,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번에 지식산업센터를 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공급이 과잉됐어요. 그러니까는 한 5년 전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걸로 돈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공급이 왜 많냐면 주택으로 2017년도에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주택의 규제들이 점점 강화되니까 사람들이 대체 수단으로 여기에 또 눈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공급도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2017년도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시기잖아요. 그때 사실은 공급 상황이 2017년도 1사분기 그러니까 한 분기에 16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2018년도 되니까 한 19개 나왔어요. 근데 전국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019년도 가니까 39개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늘었죠. 그리고 올해 한 분기를 보니까 51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구성을 보면요. 경기도가 31건, 그 다음에 서울이 5건, 인천이 6건이에요. 그러니까는 공급이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준공업 지역이나 이런 데다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준공업 지역이 서울의 3.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을 공간이 없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성동구라든지 이런 데는 괜찮아요, 아직까지. 근데 수도권이 문제예요, 수도권이.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팔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아니면은 그거를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파는 거를 좀 권해드린 거고 이게 위험한 이유는 황금성들이 떨어지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들이 지금은 조금 작아요, 공급에 비해서. 그래서 주의를 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공급은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 중에서 그냥 베드타운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뭐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러면은 뭐 이런 걸 계속 이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늘어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데 왜 계속 만들어요? 그게 이제 정책적인 문제예요. 왜냐면은 보세요. 분당 같은 경우가 옛날에 베드타운이었어요. 아파트밖에 없는데 분당에 심폐소생술을 한 게가 판교예요. 판교는 제1 테크노밸리, 제2 테크노밸리, 제3 테크노밸리 일자리 들어왔잖아요. 정부 입장이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냥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토지 이용 계획을 할 때 거기에 꼭 뭐 지원 시설이라는 걸 넣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국가 산업단지들이 계속 생겨야지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으로 몰려드니까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급의 과잉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도 공급이 과잉, 제가 너무 희망을 당해서 그런지 그래도 이제 교통이 좀 좋고 입지가 좋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어쨌든 거기 그 지사는 실수요자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나 유통업 하시는 분들은 교통이 좋으면은 시설이 좀 좋으면 역세권이고 하면 직원도 구하기 좋고 하니까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제가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목적이 뭐냐면 기업을 활성화시키자예요.
근데 여기서 기업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보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 게 있고 산업단지 외에 개별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단지를 조성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이요. 네. 임차를 목적으로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못하게 법에서 막아놨어요. 네. 사실은. 원래는 막아놨고 그 막은 부분을 준수하지 못하면은 5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국가 산업단지에 속한 부분이나 일반 산업단지나 이런 산업단지 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업단지 내의 거를 사람들이 대부분 권고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계약이 이제 잔금을 치르려고 할 때 네. 난감한 상황이 생겨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메리트가 있잖아요. 대출도 한 80% 네, 되고 네. 그 다음에 세제 혜택도 취득세도 25%에서 50%까지 해주고 재산세도 거의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고 네. 사업자가 그 과밀억제 권역이라는 곳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법인세도 4년 동안 면제해요. 그리고 플러스 2년간 법인세를 50% 정도 면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메리트가 좋은데 이 취지는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기업이 아닌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5천만 원의 벌금을 주어져요.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게 입주를 할 때 실제로 이 사람이 사업자인가 아닌자를 점검을 해요. 실사가 나와요. 네. 그 실사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떤 걸 보냐면은 이 사람의 소유자가 진짜 사업자인지 사업자 코드가 뭔지 그 다음에 실제로 계약하려고 하는 그 시설물들이 거기에 존재하는지 엄격하게 해서 거기에서 부적격 처리되면은 이제는 불법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과태료를 물게 돼요. 5천만 원까지. 오, 그럼 제가 거기가 다 지어졌을 때 실제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자여야 돼요. 거기에 제조업이라든지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예 하고 해당 용도의 사업자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조금 그 변칙적으로 네. 가짜로 사업자를 내 가지고 네, 유지를 네. 하고 예외 사항이 있는데 무조건 처음에는 사업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사업자가 나중에 임차를 낼 수 있는 건요. 사업이 일어나고 1년 뒤부터는 임대로 할 수 있어요. 임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빨리 팔려고 하는 건 사업자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거래를 끝내고 차라리 이제 개인이 임대 소득을 낼 수 있는 대로 전환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국가 산업단지는 이런 산업단지 외의 개발지는요. 네. 들어가면 세금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뭐 이렇게 산업단지가 정부에서 지원받는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사람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사업자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 사업자가 실제로 거기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것까지 실사를 해요. 이제 저희한테 이제 분양을 권유하신 분이 네. 실사를 하긴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다. 엄격하게 그러시더라고요. 해요. 엄격. 그리고 대부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제 이 임대를 맞춰야 되잖아요. 아프네요. 예, 머리가 아프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네. 거기 분양 대행사의 말들을 100% 믿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대출이 많이 나온다. 네. 그거 대출이 최대한 도착까지 안 나와요. 대출의 어떤 기준은 감정평가가 끝난 다음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건물의 가치라든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부분 잔금 치를 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네.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한 재정 계획만큼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0% 정도를 내야 돼. 그러니까 20%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50%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소개해 주신 분한테. 그랬더니 나중에 더 나올 거래요. 그렇진 않아요. 예. 잠깐만요. 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사기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대행사가. 결국 책임은 개인의 몫이에요. 예. 그게 문제죠. 도의적 책임이 있잖아요. 도의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대행사가 지진 않아요. 한 가지 또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보통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인데 호객을 많이 해요. 어떤 식으로 호객하냐면은 들어보세요. 이렇게 받았는지 이거 지금 얼마 안 남았다. 마감 임박.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좋은 게 한 개 남아 있다.
희소성. 그 희소성을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지정 호수 지정 계약이라는 걸 하라고 해요. 네. 했어요? 네. 예. 그 계약에 이제 뒤에 살짝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제는 이거를 환불 불가라는 게 적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날인을 하면은 환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불돼요. 아. 본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본계약에는 뭐 이런 등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계약서의 날인에 대한 부분들, 인감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하고 계약금이 10% 정도를 네. 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네. 그 전에 호수 지정에 대한 계약서만 쓰는 거는 그거는 환불 불가라고 해도 환불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고, 그 호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급하게, 그 다음에 중요하게, 희소성 있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급하니까는 덜컥 사는 거예요. 덜컥 사고 나중에 후회를 해가지고 네. 계약 파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연출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야, 내가 이거 지금 계약하기 직전에 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말린다고 내가 지금 혼났다.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예, 그렇죠. 보통 기획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지인을 통해서 실수를 해요. 그래서 네. 친한 건 좋은데 이 이익관계의 공과사들을 구분하면서 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그 지인의 좋은 정보는 자기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세하게 바라봐야지 실수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산을 팔아라는 이유가 방금 좀 위험성들 얘기했잖아요. 네, 네. 대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나중에 임대 맞추기도 힘들 거예요. 공급량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P가 돼도 잘 안 팔리는 경우가 생겨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조금 싼 값에라도 빨리 팔 수 있도록 내놔야 돼요. 그리고 그냥 개인한테 팔면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진짜 사업을 할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빨리 파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 파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 있어야 파는 건데 네.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는 공인중개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빨리 노크를 하셔서 내놓고 싼 값이라도 내놓으세요. 내놓아서 팔고 그 돈을 다른 부분으로 월세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이 있으시잖아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사면은 아까 그 존버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돈을 금융 상품으로 전환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그걸로 버티는 방법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제가 열심히 일한 돈으로 산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게,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조금이라도 덜 손해 보고 싶은데 네. 어느 정도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손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앞으로 손해 보지 않은 상품으로 전환하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두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하고 네. 눈물을 머금지만은 빨리 파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잘 전환하면은 오히려 더 괜찮아요. 부동산도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는 네.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인 네.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도 전문가를, 저도 이제 상담을 하지만은 부동산 제일 중요한 게 신뢰관계예요. 근데 이제 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대부분 물건을 뒤에 가지고 있다가 내가 지금 5억이 있다, 10억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을 내가 가진 상품을 소개시켜주면서 네. 그게 내가 원치 않는 상품들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이 방향만 잡고 싶으신 분들은 부동산 꿀팁인데 아니 네, 정말로 예,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욕심을 안 부리거든요. 네, 아마 예. 보시는 분들도 뭐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우리 네. 또 부린이 선영님께서도 처음 뵈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물건 소개 안 하는 실력 있는 건실한, 그리고 돈을 잘 버는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 발에 땀이 나게 뛰어다닌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 고객들이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가 만난 분인 거예요.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전문가 기본 조건이 고객을 상대하는 일로 인해서 돈 버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성심성의껏 상담이 되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내가 돈을 이런 플랜이 있는 사람은 다 나쁘다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고객의 입장에 반하는 결정이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상대방 고객도 소중하지만 자기 가족이 더 소중하잖아요. 뭐 어쩌겠어. 그렇죠.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